반갑습니다. 셋단자 524강입니다. 오늘은 뿔각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뿔각자입니다. 뿔각자는 뿔을 의미하고 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뿔각자는 칼도변과 다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칼도변은 원래 칼도자는 이런 모양인데 뿔각자에서는 이런 모양의 기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룰자는 달을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변형으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각자는 몸에서 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뿔은 자기를 지키고 투쟁하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뿔은 짐승의 머리에 솟은 단단하고 뾰족한 구조로 자기 방어와 투쟁의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야생에서 짐승의 뿔은 자기를 방어하고 투쟁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이죠. 야생에 사는 짐승에게 이 뿔은 강력한 자기 무기입니다. 군인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글자가 뿔각자입니다. 뿔각자는 몸에서 칼의 역할을 하는 게 뿔이라고 표현하면서 뿔은 자기를 지키고 투쟁하는 무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교각사로가 있죠. 교각사로는 핏불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서 결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직각이라고 할 때나 각축이라고 할 때도 뿔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뿔각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뿔각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풀해자입니다. 풀해자는 풀다는 뜻도 있고 깨닫다는 뜻도 있죠. 이 풀해자는 뿔각자와 칼도자와 호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뿔각자는 뿔을 의미하고 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고 호우자는 소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풀해자는 뿔부터 칼로 소를 잡는 것이 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을 이용해서 뼈를 중심으로 소의 살을 발라내는 그런 모양입니다. 소를 잡아서 살들을 일일이 풀어 헤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가 풀해자입니다. 이렇게 소를 잡게 되면 해체 전문가가 소고기의 부위별로 일일이 풀어 헤치는 것이죠.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풀해자입니다. 풀부터 칼로 소를 잡는 것이 푸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풀해자는 칼을 이용해서 뼈를 중심으로 소의 살을 발라내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지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지반해는 하나 정도 알고 반 정도 깨닫는다는 뜻으로서 아는 것이 적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이해한다든가 해석이라고 할 때도 풀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다을촉자입니다. 다을촉자는 하는 뜻도 있고 접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을촉자는 뿔각자와 벌레촉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뿔각자는 뿔을 의미합니다. 벌레촉자는 벌레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다을촉자는 뿔에 벌레가 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레는 위험한 뿔이라 할지라도 쉽게 닿는 것이죠. 거기에 쉽게 다가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코뿔소에 붙어있는 뿔은 굉장히 위험한 무기인 것이죠. 사자나 호랑이 등이 찔리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뿔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벌레들은 앉게 됩니다. 접촉하는 것이죠. 새들은 덩어리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코뿔소 등에서 빨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날탈이나 파리 같은 것들은 뿔에도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 것이죠. 가을 족자는 뿔에 벌레가 닿는다는 표현으로서 벌레는 위험한 뿔이라 할지라도 쉽게 앉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촉즉발이 있죠. 일촉즉발은 한 번 닿기만 안 해도 곧 폭발한다는 뜻으로서 그것만 자극해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접촉한다든가 촉매라고 할 때도 다을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뿔각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다을저자입니다. 다을저자는 닿다는 뜻도 있고 부딪히다는 뜻도 있죠. 이 다을저자는 뿔각자와 근본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뿔각자는 뿔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본저자는 근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을저자는 뿔은 근본에 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뿔에 부딪히면 깊은 곳까지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죠. 코끼리 부딪힌다 하더라도 깊은 내상을 입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소에 부딪힌다면, 촛불에 부딪힌다면 내상이 큽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로는 골병든다고 하죠. 몸속 깊은 곳, 근본까지 그 상처가 닿기 때문에 내상이 깊어져서 오랫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을자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을자자는 뿔은 근본에 닿는다는 표현으로서 뿔에 부딪히면 깊은 곳까지 손상을 입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각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저는 두 사람이 씨름하듯이 맞붙어 힘을 겨루면서 기회와 말타기 등 경쟁하는 옛날 중국식 놀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저도라는 말도 있죠. 각저도는 그런 각지 않은 그림인 것인데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헤아릴곡자입니다. 헤아릴곡자는 헤아리다는 뜻도 있고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곡식이나 액체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이죠. 이 헤아릴곡자는 뿔각자와 말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뿔각자는 뿔을 의미하고 말두자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아릴 곡자는 헤아릴 때는 뿔을 말처럼 사용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을 헤아릴 때 뿔의 개수로 파악한다는 것이죠. 사슴처럼 뿔이 있는 짐승을 헤아릴 때 그 숫자를 파악할 때 뿔의 개수로 짐승을 헤아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헤아릴 곡자는 헤아릴 때는 뿔을 말처럼 사용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이나 소처럼 뿔이 있는 짐승의 숫자를 헤아릴 때는 뿔의 개수로 파악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일곡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곡양주는 뇌물을 주고 벼슬길에 오르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곡이라고 할 때나 네곡이라고 할 때도 헤아릴곡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뿔각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술잔고자입니다. 술잔고자는 술잔을 의미하지요. 이 술잔고자는 뿔각자와 오이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뿔각자는 뿔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이과자는 오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붓으로 사용될 때는 특이하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오이는 덩굴 식물로서 다른 열매는 한데 뭉쳐서 맺히는데 오이는 줄기 따라 띄엄띄엄 맺히는 것이 특이한 것이죠. 그런 특이한 모양을 붓으로 사용하면서 특이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잔 고자는 뿔이 오이 같은 경우가 술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뿔로 만든 술잔은 용도가 다른 특이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뿔로도 술잔을 만들게 됩니다. 특이하게 멋스러움을 자랑할 때 뿔로 만든 술잔을 사용하는 것이죠. 옛날 장수들이 그랬습니다. 뿔의 용처가 이런 것은 아닌데 특이한 경우인 것이죠. 그것은 마치 과일 중에서 오이 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과일들은 한때 뭉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데 오이는 띄엄띄엄 맺히는 것이죠. 이런 모양이 특이한 것입니다. 오이가 다른 과일에 비해 특이하듯이 뿔로 만든 술잔도 다른 술잔에 비해서 특이하다는 것이 술잔골자의 설명입니다. 이런 특이한 것으로 해석하는 오이과자를 알고 싶다면 셋단자 466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잔고자의 사용 단어로서는 파고착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고착조는 원한 것을 둥글게 하고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한다는 뜻으로서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복잡한 규칙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또 기고라고 할 때나 조고라고 할 때도 술잔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고라는 것은 진귀한 서적을 말합니다. 조고는 붓을 잡아 글을 쓰다는 뜻이죠. 오늘은 뿔각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